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동대학교 학생 여러분, 웰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참 의미 있는 교육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웰당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이 정리되어지고 또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 또 주변 지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웰다잉 문화 확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웰다잉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눠볼 텐데 서로 도움이 되고 또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있다가 퇴직을 하고 지금은 대한웰다잉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인생의 참 행복은 아름다운 마무리에서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아침마당에 나가서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준비하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1시간 이상 되는 내용이라서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죽음 준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주제로 1시간 이상을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세 단계로 생애 주기에 따른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주제와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기 위한 6가지 F, 그러면서 이 마무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는 생애 주기가 참 태어나서 바로 죽는 것 같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까라는 내용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부자가 되면 참 행복할 줄 알고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요. 명예에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욕심이죠. 그런데 돈도 명예가 아니라 가장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700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릴레이션십이 주는 의미는 가장 크다고 생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내용이 나는 말이야, 꼭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겠어.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열심히 그렇죠.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삶을 살게 되리라는 생각. 부와 그랬는데 명예를 얻으면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올 거라는 생각. 네, 노력하라고 말하죠. 그랬는데 하지만 마지막 75년 동안 700여 명의 인생을 추적해온 결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들은 관계에 대해 3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적 연결은 매우 유익한 반면 고독은 해롭습니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살았습니다. 네. 고립되어 있는 이들은 덜 행복하고 중년기엔 빠른 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며 뇌 기능도 일찍 저하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주변 지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참 불행하고 외롭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립되어지면서 고독사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젊었을 적에 어떤 직책을 가졌고 어떤 부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참 초라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인생의 참 행복은 아름다운 마무리에서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것이 꼭 정년퇴직이나 노년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좋은 만남과 이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물론 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웰다잉 교육은 웰리빙을 위한 준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들러라는 학자가 인생의 주기를 이렇게 네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첫째는 first age, second age, third age, fourth age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first age는 우리는 체험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뭔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여러분들도 뭐 돈도 채우려고 했고 건강도 채우려고 했고 경험도 학식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 채우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루어지죠. 이룸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되어졌어요. 자,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고 이런 학생이 되었고 이런 사회인이 되었어요. 요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눔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는 내 경험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또 의미를 나누는 것이 이 자아실현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폴스 에이지에서 우리는 비움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눔과 비움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체험과 이루면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명예, 뭐 되는 거죠. 이루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마지막에 모든 걸 비우고 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훌륭하다라는 것은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나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물론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물론이지만 또 많은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이 나눔을 하고 비움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웰다잉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이 웰빙이 되어져야지 웰리빙이 될 수 있고 웰리빙이 되어져야지 웰에이징이 될 수 있고요. 웰에이징은 웰다잉, 웰미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건강하고 부유하고 유능한 삶을 사는 걸 웰빙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겠고요. 웰리빙은 의미를 최대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는 의미를 최대하는 사람 또 웰에이징은 주체성 내가 늙어서 돈 관리를 내가 할 수 있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웰다잉은 후회를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으면 우리는 잘 돌아가셨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사후에 생겼다면 재회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면 우리는 웰빙의 삶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유능한 삶인데요. 건강한 삶은 신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또 아니면 뭐 관계적인 정신적인 건강한 삶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끔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물론 개인적인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또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보면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데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분들을 많습니다. 그런 분 보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죠. 자, 그 다음 부유한 삶. 자, 부자는 많은 걸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부유한 삶은 줄 것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분이 누구냐면 록펠러예요. 록펠러가 43살에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그랬는데 53살에 43살에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되고요.
53살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석유 왕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55세에 불치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1년 이상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도 못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너무 생각해도 막막하고 황망하죠. 그래서 내가 돈을 가지고 갈 것도 아니니까 혹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이 돈으로 치료를 해줘라 라고 해서 많은 사람에게 돈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이분에게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지 않겠어요? 감사 인사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감사, 자기가 돈을 100만 불 벌었을 때 기쁨이 이 정도였다면, 어, 100만 불을 썼을 때 기쁨은 이만큼 크더라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야, 돈을 버는 기쁨보다 쓰는 기쁨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 전율을 느끼면서 참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치료하지 않고 수술도 하지 않고 이제 약도 쓰지 않았는데 98세까지 자기 수명을 다 살았어요. 그 말은 전율이 느껴진다는 것은 그분의 삶에서 자가 면역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복할 때 생기는 것이 자가 면역이에요. 정말 부유한 사람은 남을 도와줬을 때, 남에게 베풀 때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부유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소유하고 뭐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부유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유명한 삶은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근데 유능한 삶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유능한 삶에서 정말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라라고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참 잘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건강하고 부유하고 유능한 삶을 삽시다. 이것이 웰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웰리빙을 할 수 있습니다. 웰리빙을 예전에는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잘 산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잘 살았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제가 어떤 이제 온천을 가면요. 그 온천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온천을 오는 분들이 계신데 한 달 아니면 1년 티켓을 끊어놓고 매일 온천에 와서 세수하듯이 와서 2시간, 3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시간이 남아서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가 없어서 거기 와서 시간을 보낸다 할 때 그 시간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참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된다면 그 시간을 잘 살았다라고도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온 이런 모습이 의미 있는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유관순 열사가 19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을 보고 우리가 불쌍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 일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은 이 소녀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참 슬프다 그랬어. 2개, 3개 있으면 2개, 3개 다 바칠 텐데 1개밖에 바칠 수 없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슬프다. 근데 그분의 한 일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참 훌륭하다, 잘 살았다. 우리 이태수 신부를 본다면 그분이 48년에 보낸 시간이 참 의미 있고요. 그분이 만난
이제 울지마 톰즈의 그 제자들의 관계가 참 의미 있는 관계고, 그분이 한 일이 정말 영혼을 살리고 그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했을 때 참 의미 있는 일을 했다면, 그분이 롱리빙, 오래 살지는 않았어도 그분의 삶은 참 웰리빙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여러분들이, 자, 우리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냅시다. 의미 있는 관계가 됩시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웰 에이징을 할 수 있죠. 자, 웰 에이징이라는 게 잘 늙는 건데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잘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잘 늙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정년퇴직을 하고 공무원 연금을 받고 이제 내 노후는 내 거다라는 생각에서 룰루랄라 행복하게 살 줄 알았대요. 그랬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고, 또 건강이 자꾸 안 좋아지는데 자신의 건강도 안 좋아지지만 가족들의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도 다 떠나게 되니까 외롭고, 자, 연금이 있긴 하지만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직장을 다닐 때는 뭐 친구의 필요성을 꼭 느끼지는 못했는데, 가면 다 동료들이고 했는데, 이제는 친구를 만나러 어디까지 나가야 되고, 또 나가도 만날 만한 친구가 없고, 그러면서 돈이 있어도 내가 같이 만나서 밥 먹을 친구가 없고, 돈이 있어도 자꾸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돈 쓸 시간도 없고, 자, 그러면서 참 자식들도 뭐 여러 가지로 참 서운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우울증이 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다, 일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웰 에이징에서 정말 친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노년에 제일 어려운 것이 우울증이잖아요. 자,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 만사가 귀찮아지죠. 만사가 귀찮아지면 먹는 것도 귀찮고요. 흠도 꼼짝하기 싫고요. 그 귀한 손자도 싫대요. 근데 그 우울증이 왜 오냐면 외로워서 오는 거거든요. 그 외로움이 어디서 오냐면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노년의 친구란 정말 서럽고 외로울 때 내 편에서 공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그런 친구를 만드는데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고, 또 그런 친구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을 벌면, 일을 하면, 또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건강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도 있고 건강하고 같이 있어도 친구가 없으면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노래가 있죠. 해는 져서 어두운 데라는 고향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그 해는 져서 어두운 데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밝은 달만 쳐다보면서 외롭게 눈물 짓는데, 그때 내 부모 어디 가고 내 자식 어디 가고 내 아내 어디 가고 하지 않고요. 내 동무 어디 가고 그랬어요. 내 부모는 나보다 먼저 떠나고 자식도 떠나야 되죠. 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 곁에 남는 사람은 친구밖에 없다. 이 친구가 없으면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결국은 고독사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년에 참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제일 좋은 친구는 배우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식 흉도 보고 서로 여행도 하고 서로 어쨌든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친구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웰다잉을 할 수 있어요. 웰 에이징이 안 되어지면 웰다잉 할 수가 없죠. 웰다잉이 뭐냐면 반드시 혼자서 빈손으로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른 척 하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돼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도 준비해야 되고요. 알기 때문에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죽음을 준비해? 언제 올 줄 알고
뭐 10년 후에 올지 내가 90에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해?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2023년 지난해군요 벌써. 자, 지난해에 제 주변에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온 사람이 아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1명이 가셨어요. 그것도 최고령의 나이가 72세, 59세에서 72세인 사람들이 폭폭 쓰러지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중에는 뭐 암으로 가시는 분도 몇 분 계셨지만 갑자기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부고장으로 오는 경우들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매 순간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웰다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황망한 이런 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웰빙, 웰리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6가지 F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는 이 경제관리, 뭐 당연히죠. 어르신들에게 물으면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이 있어야지 내가 아파도 병원도 가고 돈이 있어야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폐지 줍는 일을 안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자식도 찾아온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돈이 핏줄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일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다. 그래서 내가 일이 돈 버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여가 관리도 하고 또 어딘가 오라는 데가 있고 갈 데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꼭 돈 버는 일이 아니라 돈 쓰는 일도 되고요. 봉사하는 일도 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본다면 배우는 일, 뭐 노는 일, 하여튼 일을 가져요. 그래서 오라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갈 때도 많아야 된다. 그래서 김형석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노인과 청년의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자, 노인과 청년은, 자, 그런데 갈 곳이 많아지면, 갈 곳이 많아지면 청년이래요. 갈 곳이 줄어들면 노인이래요. 또 할 일이 많아지면 청년이래요. 할 일이 줄어들면.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면 청년이래요. 없어지면 노인이고요. 또 음, 감탄이 여기서 감탄이 사라지면 노년이래요. 감탄이 올라가면. 그래서 너무 신나고 행복하면 청년이고 그렇지 않고 아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죽지 못해 살고 내가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할 일도 없다. 만날 사람도 없다면 노인이라면 우리는 이런 일이나 여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 우리 건강해야 되죠. 이건 뭐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관리. 내가 많은 사람을 알아도 좋은 관계. 자,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좋은 관계를 하려면 서로 소통하는 비결도 배워야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서로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서관리. 우선 제일 문제가 아까 우울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울은 마음에서 오는 감기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늘 외롭다, 슬프다, 내가 허무하다, 소원하다라고 하면 이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내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가지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게 이별 관리죠. 우리는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죠. 근데 헤어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갑자기 떠나게 되면 나에게는 죽음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저런 모습에서 본다면 이 6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5K.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관리의 원리가 있지만
다섯 가지를 즐겁게 하면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케가 뭐겠어요? 회식, 캐면, 캐동, 캐교, 캐변입니다. 이런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또 좋은 건강식품을 먹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즐겁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맛있게, 어머나, 맛있다라고 먹을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캐면, 우리가 3시간을 자든 6시간을 자든 우리는 정말 달게 잘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쾌동, 우리는 이제 움직이는 게 즐거워야 되죠. 다리에 한 발자국 한 발 뛰는 게 어렵다면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잠이 안 온다면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밥이 맛이 없다면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자주 했던 말씀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배부르다고 안 먹는다, 살찐다고 안 먹는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이빨 좋을 때 먹어라, 넘어갈 때 먹어라, 입맛 있을 때 먹어라 했던 말씀이 이 쾌식이 아니었나. 연세가 드시면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걸 먹어도 맛이 없고 넘어가지 않는다. 이것이 벌써 이제 식도에나 이제 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캐교. 우리가 다섯 가지가 즐거워야 되는데, 자, 다섯 가지가 아니라 이제 캐교. 노는 게 즐거워야 돼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즐거워야 되고, 그 속에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친구들 만날 때 만나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만나서 즐겁게 지낸다면 캐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캐변. 우리는 정말 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어야지 우리는 좋은 건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쾌변이 누구나 다 될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변이 나오지 않아서 또 변이 너무 요실금처럼 요실변처럼 실변처럼 너무 변 컨트롤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제 요도의 문제가 있어서 이 소변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도뇨관을 끼고 다니시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염증이 심해서 그걸 빼고 이제 방수용 기저귀를 70대 중반이지만 차고 다니시는데 이 쾌변이 안 되어지니까 사람이 우울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입을 하루 종일 열지 않는데요. 뭔가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우울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도 맛있게 식사합시다. 달게 잡시다. 신나게 움직입시다. 즐겁게 어, 놉시다. 시원하게 봅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의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정서 관리가 뭐냐면 우리는 이 마음 이제 너무 즐겁거나 뭐 이렇게 충격을 조절하지 못하면 심장이 안 좋아지게 되고요. 분노가 많아지면 간이 안 좋아지게 되고 또 걱정 근심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비위장.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소화가 안 되죠. 늘 식사하면서 아이고 저런 이런 동네 걱정 다 하게 되면 소화가 안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슬플 때 슬퍼하지 못하고 기쁠 때 기뻐하지 못하면 폐나 대장이 좋아지지 않고요. 너무 놀라고 두려우면 심장이나 방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것이 심리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신체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 심인성 장애를 가지게 되죠. 심인성 질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사이코소매틱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인성 질환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 이것이 와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겠고 분노가 남을 미워하면 그 사람의 간이 안 좋아지면 이제 내 간이 안 좋아지고요. 걱정을 많이 하면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에서 남자분들이 분노를 많이 하면 술을 마시게 되고 잘 울지 못하니까 또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간이나 폐가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또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희로애락이 있고요. 또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나만 죽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두려워할 일 없이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죽겠다라는 것보다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기쁨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충격이 와도 그 충격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다. 또 나를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자. 자, 오늘의 걱정은 오늘의 조카다. 우리가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자. 놀라지 말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정서 관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건강 관리에 이어서 정서 관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관리가 되는데, 우리가 관계가 중요하죠. 내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면 이제 관계 관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 부부 관계, 자녀 관계, 형제 관계, 친구 관계, 이웃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 관리에서 이렇게 본다면, 누구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게 되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이제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원리를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산울림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가당착이라고 해서 자기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산울림의 법칙, 내가 야호하면 산에서 야호하잖아요. 내가 뭐 싫어하면 산에서도 싫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 그중에서도 좋아하게 되고 내가 사랑해 하면 그곳에도 사랑해라는 에코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이 산울림의 법칙을 잘 적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실과 바늘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자, 실과 바늘은 너무 가까이 가면 엉키게 되고요. 너무 멀리 가면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들인데 그게 뭐냐면 가족이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해도 되겠지 라는 모습으로 걸러지 않고 예의를 지키지 않고 하다 보면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상처가 되고 배우자끼리 상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의 법칙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이론을 배우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배형이다 뭐 무슨 형이다라고 했는데 물에 가서 못 뜨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관계는 내가 저 사람의 성격이 저렇고 내 성격이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 패턴이고 나는 이런 패턴을 하더라도 그걸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는 나 너는 나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협 법칙은 우리가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평소에는 우리가 자동차가 운전할 때 이 아스팔트나 뭐 도로에서는 타이어가 공기가 팽팽해야지 잘 굴러가게 되죠. 근데 사막이나 눈이나 늪에 들어갔을 때는 이 공기를 빼지 않으면 헛바퀴를 계속 돌게 된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뭐 이런 유머도 이런 농담도 다 괜찮은데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는 이 자존심이라는 걸 빼지 않으면 더 이상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좀 더 나이 먹은 사람이 이 타이어에 이걸 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타이어 법칙 그 다음에 이제 김치의 법칙은 우리는 김치는 배추, 무우, 고추, 파 다 따로 있을 때는 그 이름대로잖아요. 근데 배추를 절이고 소금에 절이고 무로 고춧가루로 이렇게 양념을 하게 되면 그걸 김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김치는 잘 버무려져야 되고 또 잘 삶아야지 맛있는 김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가 나는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고 너는 저런 사람이었고 너는 돈이 있고 나는 뭐가 있고 해도 그 사람으로가 아니라 서로 잘 어우러질 때
좋은 관계가 되고 이제 효소가 나오게 된다면 조금 부족한 대로 조금은 유능한 대로 서로 어우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 고객의 법칙이라고 해서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했던 경험은 전부가 아니라 일단은 나의 많은 경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웃으며 스마일 할 수 있는 이런 고객의 법칙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내하고 저 사람이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은 다름을 인정하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할 때 또 관계를 할 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행 직원들이나 또 동사무 직원들이 늘 웃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항상 행복해서라도 아니고 우리가 좋아서 아니지만 일단 우리는 고객의 법칙에서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관리. 우리가 돈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경제관리를 보시면 왜 경제관리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되면 수익이 격감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과다한 지원을 했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취업이 곤란하기도 하지만 또 반퇴라고 그러잖아요. 퇴직을 했지만 뭔가 또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 그런데도 일이 없고요. 저임금, 직업 불안정, 또 질병, 사고는 취업장애 이런 것들이 경제관리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관리는 정말 젊었을 때부터 노년을 대비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물론 여러 가지 노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었을 때 우리가 아끼는 것, 저축하고 또 소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 관리. 자, 일이라는 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말 보람을 주는 것이고 내 존재감을 주는 것이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또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워서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희망설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33이라고 그래서 정말 보람 있는 일 3, 즐거운 일 3, 여유 있는 일 3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 다닐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빨리 퇴직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직장을 퇴직을 하고 나니까 돈을 안 벌어도 좋으니까 어디에 나를 오라는 데가 있으면 갈 데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나한테 주어진 일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감을 주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안 헤어질 것 같으면 이별 관리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퇴직도 안 할 것 같으면 퇴직 관리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 글쓰기에 써 있는 말 보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서 웃고 있었어.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십시오. 이별 관리를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40대 때 호스피스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 호스피스 봉사를 할 때 40 초반에 저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인상을 갔는데 그분이 막 뒹구고 울면서 정말 간다 하도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 나는 혼자 못 산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막 절규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위로해드리고 이제 뭐 도닥거려주고 저녁 늦게 저도 집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만약에 내가 사별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네. 그래서
뭐 그 사람도 40대 초반에 사별할 줄 알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착잡해져서 감정이 입이 돼서 되게 슬펐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남편을 만나자마자 제가 막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당신하면 나는 어떻게 나는 혼자 못 살아 막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절대 먼저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당신 뜻대로 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막 우니까 그러면 내가 가면 당신 어떡할 건데? 라고 해서 제가 무의식 중에 장례식장에 집에까지 오면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했는지 그 대답이 무의식 중에 나왔어요. 남편에게 나는 당신 가고 나면 혼자 못 살아. 난 재혼할 거야. 그랬어요. 그때 남편이 기가 막히는지 어이가 없는지 내가 절대 먼저 안 갈 테니까 잠이나 자. 그랬어요. 제발 먼저 가지 마라고 하고 만약에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은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희 남편이 나는 절대 재혼 안 해. 그랬어요. 왜 재혼 안 해? 애 둘 데리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재혼해야 된다고 제가 막 우기면서 당신은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뭐 요리도 못하니까 재혼을 해라라고 하면서 왜 재혼 안 하려고 그래?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미안해서 그랬더니 착각하지 말라고 한 여자하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다고 그랬어요. 저희 두 사람은 좋아서 연애를 했고 집에 반대를 물어서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서로 내가 더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남편에게 나가지도 그렇게 되고 남편도 참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절제하면서 참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교가 따로 있냐? 여자하고 살면서 참고 사는 게 순교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억울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작은 가운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헤어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헤어지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일 헤어질지, 일주일에 헤어질지, 10년에 헤어질지 모르지만 헤어질 때 잘 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 집에 가운을 만든 게 그게 뭐냐면 아침에 헤어질 때 잘 가라고 인사는, 왜냐하면 갔다 올게라고 하는데 갔다 못 오는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가라고 사랑한다고 뭐 네, 손도 흔들고 또 허그도 하고 이제 헤어져요. 그리고 낮에 이제 카톡을 주고받거나 문자를 주고받으면 나 어디에 있어요? 점심 먹었어요? 당신은 이렇게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저녁에는 이제 사람이 누가 먼저 들어오든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세대 차량이 들어옵니다 소리가 나면 내려와서 이제 마중을 하는 것이 저희 집의 뜨거운 만남입니다. 아쉽게 이별하고 뜨겁게 만나자라는 것이 저희 집의 가온인데 그래서 주차를 시켜 하는 걸 도와주고 문을 열어주고 가방을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면서 수고했다고. 자, 남편이 못 들어올 수도 있는데 들어왔다는 게 참 감사하고 아내가 못 들어올 수도 있는데도 들어왔다는 거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정말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이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베네쭈고리와 수위를 한번 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공통점은 매듭이 없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매듭이 없다라는 것은 상처를 가지고 온 사람도 없지만 갈 때도 상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출생도 내가 할 수 없고요. 또 죽음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벌이면 족하다. 물론 베네쭈고리는 뒤에 뭐 세 벌, 네 벌 있을지 처음 입는 옷은 한 벌이에요. 수의도 한 벌이에요. 여러 옷이 필요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주머니가 없다는 것은 가져온 것도 없지만 가져갈 것도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비교, 베네쭈아 수의 비교를 보면 우리 삶이 참 심플해진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교수는 너무 많은 옷을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주머니를 차고 있고, 너무 많은 매듭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면 우리가 참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참 짧죠. 음. 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음, 결국은 열심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자주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는 잘 살아가고 가기에도 부족한 이 짧은 인생을 너무너무 후회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도 그렇고요. 그때마다 이 영상을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열심히 죽어가고 있구나. 자, 저 절대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열심히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짧기 때문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할 시간이 없죠. 자, 오직 사랑할 시간, 오직 행복할 시간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인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최소한 5가지 자서전이나 유언장이나 의향서나 장례 의향서 사전 연명 의향서나 장례 의향서나 용서와 화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첫째 가지로 우리는 나머지 인생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법정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감사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내려놓고 비움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용서이고 이해이고 자비고 또 개체의 나를 뛰어넘은 전체와 만나는 것이고 또 스스로 가난과 간소함을 선택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갖추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떠날 채비를 갖추게 되면 우리는 여행을 다녀보면 아시죠? 여행을 자주 간 사람과 자주 가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여행을 자주 간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여행을 자주 다닌 사람은 짐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여행을 자주 가지 않은 사람은 막 짐이 되게 많아요. 막 신발도 여러 개, 또 모자도 여러 개 막 하는데 가능하면 여행은 짐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언제든지 이곳에 저곳에 뗄 때 짐보따리를 빨리 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나리 보찜처럼 가장 필요한 뭐 의식주 하나, 요새 같으면 카드, 핸드폰, 또 뭐 자기 신분증, 뭐 요렇게 가지고 주민등록증, 또 아니 카드, 이제 비자 카드, 그다음에 핸드폰 요 3개만 있으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고요. 출산을 준비하는데 결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결혼 준비 못 하겠죠. 근데 출산을 준비를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지만 아기를 낳을 것 같으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안 죽을 것 같으면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에게 보면 시간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1년,
이 사람 3년, 이 사람 1년 8개월, 아,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7개월.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육체적인 생명의 시간도 될 수 있지만 행복하게 살 시간이 얼마 남아있나?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행복하게 살 시간이 얼마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준비해야 되겠죠.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정말로 가족들이 모인 곳에서 행복하게 가족들이 손을 잡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지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내가 준비해야 되지, 가족들이 준비해 주겠지, 알아서 하겠지, 이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고통 없이 병 없이 나는 듯이 알맞게 살다가 자손에게 패기치지 않고 자손이 잘 사는 것 보고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자식을 앞세우지 않는 죽음이 가장 좋은 죽음이라고 해요. 이것은 특별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르신들의 좋은 죽음이에요. 다른 나라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편안하게 고통 없이 어, 익숙한 곳에서 이런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오로지 자식, 자식, 자식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식한테 패기치지 않고 라고 하면서 내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병원의 중환자실에 옮겨놓고 자식들의 폐를 많이 끼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 협회에서도 하고요. 여러분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진료소에 가시면 보건소에 가시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19세 이상인 사람이 미리 건강할 때 내가 이제 만들어 놓으면 작성해 놓으면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의식이 없어도 이거는 이렇게 등록이 돼 이제 복지부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고 혹시 내가 이제 이걸 작성을 해놨어도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식이 있고 또 대화가 가능하다면 의사들하고 상의해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한번 써놓으면 영원히 폐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취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할 때 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장례식인데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싸우는 경우 많이 보셨죠? 물론 그 손님들 앞에서 싸우진 않겠죠. 근데 이제 친척들이 다 손님들이 가고 나면 밤에 싸우게 되는데 뭐 때문에 싸울까요? 구의금이나 장례 절차나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형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준비를 해놓으면 이렇게 싸울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산소에 있는 하얀색이 여러분 눈이 아니고 시멘트예요. 골초하기가 너무 어렵고 멧돼지가 나타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시멘트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멘트가 그 생태계를 오염시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산소 때문에 자녀들이 부담을 가지게 되고 또 사회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 준비, 장례 준비하면 나는 해놨어. 영정사진 찍어놨어. 이것으로 다 해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의를 했다면 어떻게 수의를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면 삼배수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 수의는 이 명주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삼배수의가 되었냐면 1934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민지니까 식민지 주제에 비단이나 명주를 입고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삼배로 입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새내기 시켰어요. 3대가 훨씬 더 잘 썩는다. 그래서 우리는 3대를 왜 수의를 하냐면, 뭐 3대 하라니까 또 안동포 막 이런 비싼 걸 하잖아요. 왜? 잘 썩으니까. 근데 명주가 더 잘 썩지 않아요? 명주는 실크니까 습기만 차도 좀이 썰게 돼. 그런 모습. 근데 명주를 쓰거나 삼배를 쓰는 거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완장을 왜 차냐면 예전에는 이런 완장이 없었어요. 왜냐면 북원으로 이렇게 이제 가족 관계를 증명을 했죠. 근데 이것도 일제시대 때 우리의 조상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잡혔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나 도망갈까봐 이렇게 완장을 채워서 너는 큰아들이니까 또 아니면 조카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꽃. 자, 이 꽃도 옛날에 우리 꽃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흰꽃을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일본 천황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 흰꽃이었대요. 근데 우린 식민지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모습이죠. 한번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인에게 삼배 수의를 입히고 국화로 헌화하는 장례 문화는 별 위화감이나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익숙한데요. 실은 우리 전통 문화가 아니라 일제가 남긴 흔적이라고 합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인의 몸에 입히는 삼배수의. 우리의 전통 장례 문화로 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삼배수의는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 총독부가 의례 준칙을 통해 강권했습니다. 볼 수 있는 허락된 법이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인을 추모하며 국화로 꾸민 장례식 영정도 전통이 아닌 일제의 잔재입니다. 1926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국장 당시 모습을 보면 국화 화환이 등장합니다. 현재까지 국화가 확인되는 것은 26년도 순종 장례 국장에서 보이고요. 네. 그 앞에 보면 왼쪽에 쭉 한국은 화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3.1운동과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19년 새해.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활 곳곳에 남은 일제의 잔재를 찬찬히 돌이켜볼 때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이런 모습. 이렇게 아름다운 수의가 있는데 우리는 막 삼배수의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이제 수필집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별은 슬픔을 남기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여기 보면 아까 아쉽게 헤어지고 뜨겁게 만나자, 이것이 저희 집의 가온이라고 그랬고요. 여기서 이제 장례의향서 마지막은 가족들이 모인 곳 어디든지 괜찮고요. 또 호스피스에서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평안히 미소 짓는 모습으로 임종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의사의 사망 진단서를 받고 소박한 가족장으로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저희 딸이 가족이 어디까지냐고 그래서 가족은 두 자녀의 가족들, 나의 친정, 남편의 친가, 아주 가까운 제자와 성도님,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례 절차는 기독교장으로 하되 진행은 저희 사랑하는 목사님께 맡겨주시고 부의금과 조화는 정중히 사절한다고. 왜냐하면 제가 부의금을 받아야 장례를 치를 수 있을 정도면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니까 장례비용은 제가 따로 신협에 3천만 원 마련해 두었고 저를 기억해서 마지막 인사를 오시는 분들께 감사의 여비를 전달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 옷은 평소 제가 아끼는 고운 한복을 입고 얼굴은 곱게 화장을 하고 예쁜 종이관에 담겨 미소 짓는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며 떠나기를 바라고 그 후에 화장을 해서 가족 동산의 여러 나무 밑에 궁골과 흙을 반반 섞어서 골고루 묻어서 수목 원장으로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수목 동산이 되어서 아름답고 편안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추도일은 두 사람 중 마지막 한 사람이 가게 되면 우리의 결혼기념일을 1년에 하루 온 가족이 모인 날로 하고 그날은 마음껏 웃고 우리를 떠올리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표지석은 하나님의 작은 청지기 선한 싸움 마친 후 평안히 안식하도록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도 우리 가족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다 하더라도 이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와 화해라는 부분에서 보면 자, 이런 뭐 변명 의료나 장례 의향수도 써야 되지만 마지막에 당사자가 꼭 할 수 있는 것은 용서와 화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서는 발 뒤꿈치에 있는 못을 빼는 것이 용서고요. 화해는 담장을 허물어서 서로 이제 화해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용서화해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고요. 아름다운 마무리는 성결 과제다. 이것이 되어질 때 이런저런 마무리가 잘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용서해라 라는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대체로 이제 용서화해를 못하고 떠나게 되면 간 사람은 갔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그 죄책감 또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때문에 두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마지막 이제 어머니가 그 병실에 계시는데 자고 오늘 내 옆에 있으면 내 옆에 자고 가면 안 되냐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 사람은 딸이 내일 아침에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올게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불렀대. 근데 그 딸이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엄마 나는 내 자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로 엄마한테 이렇게 퉁명스럽게 하고 나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대. 그리고 나서 지금도 죄스럽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건 용서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아버님이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셨어요. 6살 때. 그래서 여기서 남한에서 부하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많은 산전수전을 겪으며 살다 보니까 술만 잡수면 아내에게 자식에게 막 넋두리를 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푸념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80이 되어지다 보니까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자녀들에게 너무 내가 심하게 한 것 같은 또 해준 것보다 안 해준 게 너무 많은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미안하다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지 하다가 어느 날 친구가 뇌출혈이 생겨서 수술을 하러 갔대요. 병문안을 갔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말을 못 하더래요. 오 이러더래요. 놀래서 자기가 얼른 집에 오자마자 아내를 앉혀놓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당신한테 너무 살갑게 못하고 당신한테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라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이런 말씀을 하냐고 나도 당신한테 정말 너무 원망하고 서로 당신한테 마음에 없는 목소리 한 거 용서하라고. 자, 그러면 두 부부가 막 화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그게 한 번 풀리니까, 한 매듭이 하나 풀리니까 막 풀리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애비야, 네가 하고 싶은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켜주고 또 너한테 내가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 애비를 용서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놀래서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지 밤에 왔더래요. 와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라고 막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니까 아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아버지를 앉혀놓고 무릎을 팍 꿇으면서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버지 없는 친구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왜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이 자식을 용서해달라고.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자기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보니까 그 아버지 어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껴지더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용기가 없어 못했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니까 제가 용서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부자 막 안고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담이 흐러지니까 그 이후에 2년 살다가 가셨는데요. 얼마나 2년 동안 행복하게 그 마음의 감정을 터놓고 나니까 뭐 아들하고 목욕을 가서 등을 밀면서도 행복해 하셨고 뭐 여러 가지 모습에서 너무너무 잘 마무리하고 가셨어요. 네. 그 다음에 유언과 상속이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뭐 유언할 돈이 있나, 상속할 돈이 있나라고 하는데 꼭 돈뿐만 아니라 물건도 좋고요, 마음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질 목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17세 이상 또 내가 지금 유언장을 써놔도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있고요. 이런 뭐 양지 쪽에 묻어달라, 재혼을 말아달라 이런 건 법적인 효과는 없어요. 서로 이제 심적인 부담을 주게 되죠. 그런데 재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 자필, 녹음, 공증, 비밀, 5가지의 유언장의 종류가 있는데 4가지는 다 증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필 정서만큼은 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필은 오늘도 써도 되고 매일 써도 되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 날짜 그리고 유언장의 유자부터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필을 쓸 때 유언장부터 시작해서 2024년 1월 뭐 23일 뭐 최영숙 그러면서 여기서 주민번호 네, 주소 그 다음에 내용 자 주민번호 주소 내용하고 날짜하고 여기에 사인이 안 되고 또 지장이나 도장이 필요합니다. 요 5가지만 되면 이제 주소를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어디 뭐 대전시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번지를 써줘야 되겠고 여기 내용을 쓸 때도 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2장을 찍고 여기서 요만큼은 타이프 치고 요만큼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 이것이 그래서 24년 날짜를 꼭 써야 돼. 날짜를 쓰는 이유는 뭐겠어요? 제일 마지막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 임종에 가까운 날짜. 이것이 자필입니다. 그래서 12번 더 써도 돼요. 그렇지만 마지막 것이 효력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녹음하는데 녹음도 증인이 필요하고 또 다른 것도 다 증인이 필요하죠.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근데 구수정서도 증인이 필요한데요. 구수정서는 앞에 거를 할 수 없을 때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구수정서는 막 숨이 넘어갈 때 뭐 하고 그걸 받아 적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앞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태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기본적인 상식은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유언장을 쓰려게 되면 저희 협회도 무료로 유언장 써주기 변호사 협회와 MOU를 맺어서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상속분을 보면 이제 법정 상속분이 있고 유언 상속분이 유언 상속분은 뭐겠어요? 내 이 재산을 누구에게 다 준다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걸 유언을 안 해놓을 수 있으면 이렇게 직계 비속 이제 자녀와 배우자 또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배우자 자녀와 부모가 다 없으면 배우자 단독 그래 배우자도 부모도 자녀도 없으면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도 없으면 사촌 이내 관계 혈족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 채무까지도 상속된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땅은 땅대로 뭐는 뭐대로 막 했는데 이제는 한 곳에 가면 여기서 이제 사망진단서를 끊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가지고 가면 시청이나 구청이나 읍면 동주민센터에서 이 사망진단서를 넣으면 모든 재산이 다 이렇게 원스톱으로 다 나오게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6개월 내에 사망하신 지 6개월 내에 가야 돼. 6개월이 넘으면 이게 다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왜 6개월 내에 해야 되냐면 그래야지 빨리 이제 상속세가 나라에 환수가 되겠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서전을 써놓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자서전은 유명한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합해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 살아온 책을 쓴다면 집채만큼 쓰겠다. 뭐 수십 권은 쓰겠다. 그만큼 사연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 써야 되냐면 이 자서를 통해서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되죠.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해주는 말, 뭐 이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나를 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둘째는 인문학 중에 최고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인문학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이에요. 네. 그런데 인간 중에 가장 중요한 인간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자선 쓰기를 통해서 참회가 일어나요. 정말 이렇게 내가 실수를 했구나. 또 아니면 내가 그때 참 미안했구나. 이런 부분에서 보라고 그때는 모르고 했던 일들인데 그러면서 또 치유. 내가 참 그때 고생했어. 내가 전쟁 때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잘 겪어냈는지 그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 점검이다, 중간 점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나면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정년퇴직을 하시고 굉장히 우울하게 계시는 어떤 분을 이 자서전 지도사 강사로 훈련을 시키면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인생이 다 끝났는 줄 알았다. 내가 이제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나는 폐인처럼 아주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처럼 살았는데 이분이 이야기가 그랬어요. 자, 내가 이걸 태어나서 10대까지 10대에서 20대 20대에서 30대까지를 사건, 사람, 상황을 좀 써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과 생각을 써보시라고 이야기 드렸죠. 네. 그랬는데 여기서 이분이 70까지를 쭉 쓰면서 처음에는 7페이지를 이렇게 놨다가 계속 쓰다 보니까 10페이지씩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지금의 이 모습만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쓰면서 이 과정, 전쟁, 6.25 뭐 지내면서 이 능선에 올라와 있는 자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가 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를 보면서 너는 그 어떻게 6.25를 그 가난을 그 경쟁을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살아내었냐라는 부분에서 정말 대단하다 해서 자존감과 또 뭐 유능감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자기를 다시 이제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선을 쓰는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웰다잉 교육을 통해서 예전엔 웰빙, 즉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유행이었다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최근엔 웰다잉, 잘 죽기 위한 고민마저도 중요해졌습니다. 역설적으로 잘 죽는다는 말은 잘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잘 살았다. 후회 없다. 이렇게 떠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웰다잉 교육은 웰리빙을 위한 교육이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1시간 동안 우리가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웰다잉은
리빙을 위한 것이다. 웰다잉을 준비해야 되면 껄껄껄하는 후회보다는 나는 행복했다, 나는 잘 살았다, 나는 후회 없다라는 다다다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전엔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내 지난 날의 마지막 날이고 다시 시작하는 최초의 날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사랑하며 용서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 시간이 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웰다잉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관동대학교 학생 여러분, 저희 대한웰다잉협회가 지역사회나 또 복지사회를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고요. 나 자신의 웰다잉을 위해서 또 이웃, 가족들의 웰다잉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의 국민들의 웰다잉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